재무행정. 여러분 이제 정부가 행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죠. 인사행정. 자, 근데 또 뭐도 필요해요? 물적 자원, 돈도 필요해요. 이런 이제 물적 자원에 관한 관리 활동을 재무행정론이라 그러는데, 이 재무행정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용하는 물적 자원은 전부 다 뭐로 반영이 됩니까?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재무행정의 99% 얘기는 다 뭐 얘기야? 정부 예산 얘기야. 그래서 440페이지 보시면 자, 재무행정의 기초해가지고 먼저 나오는 개념이 2번에 예산이라는 개념이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버젯이라 그러지. 버젯. 여러분 예산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쓰죠. 이건 뭐야 뜻이? 예상하는 거고 예측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계산하는 거죠. 계산, calculation. 이건 predict 하는 거고 calculate 하는 거고, 그럼 풀어서 표현하면 뭐예요? 예측된 계산이지. 뭐에 대해서? 정부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알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재정이다 그러면요. 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해요. 그리고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있죠. 그러면, 살림살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재정은 수익과 지출로 구성이 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 주체잖아. 여러분 개인의 재정 상태 어때요? 힘이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재정은, 여기 보세요. 1회계년도를 단위로 운영이 돼요. 1회계년도를 단위로. 이렇게 이제 1회계년도를 단위로 운영이 되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예측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2018년 예산이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 그 그림 한번 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놨구나. 여기 보세요. 2017년 정부 예산 총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0조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뭐야? 정부가 2017 회계년도 동안에 400조 원이라는 돈을 각종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수입으로 확보해서 201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거는 뭐예요? 국방비, 교육비, 복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은 언제 만들어져요? 2016년에 만들어지거든. 그럼 2016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 2017년은 가까운 미래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다가올 회계년도에 정부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예측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뜻정도 2번 출신분. 자,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 회계년도 동안에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징수할 수입, 얘를 세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출, 이걸 세출이라 그래요. 이거의 내역과 규모에 관한 일종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차 도래할 회계년도에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측된 계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예산의 속성 볼게요. 자, 여러분 예산의 속성. 예산은 내용적으로 보면 뭐야? 수입과 지출이지? 자, 이 수입에, 다시 2017년도에 400조 원이라는 돈을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걷어들일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입 예산이에요. 이걸 토대로 국방비에 얼마, 교육비에 얼마, 뭐 전투기 사는데 얼마, 뭐 등등, 이게 세출 예산이야.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뭐와 뭐로 구성이 됩니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2017년 예산은 언제 만들어져요? 2016년도에 만들어지죠. 편성이 돼서
누구의 의결을 받아야 성립이 돼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성립이 돼요. 이걸 재정민주주의라 그러는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성립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예산은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지녀요. 근데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이 성격이 좀 달라. 세입 예산은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나와 있다시피 세입 예산상의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예를 들어 법인세로, 자, 2017년도에 법인세로 1조 원을 걷겠다고 세입 예산에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대략 2017년도에 법인세로 1조 원이 걷어들여지겠구나. 일종의 추정치지 반드시 1조 원을 걷어야 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조세는요, 세입의 근원이 세금이잖아. 조세잖아. 조세는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조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 세입 예산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반대로 세출 예산은 달라요. 세출 예산은, 자, 줄쳐져 있는 부분, 세출 예산의 수치는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 금액, 시기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녀. 그래서 예를 들어 세출 예산에 2017년도 전투기 구매 사업에 100조 원을 쓰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만 써야 돼요? 전투기 구매 사업에만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얼마만 써야 돼요? 100억만 써야 돼요. 다른 데 쓰거나 금액 초과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녀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예산의 속성으로 예산은 줄쳐져 있죠. 예산은 다음 1회기년 동안 정부가 벌이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계획서예요. 자, 잠깐만. 차라리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지금부터 쭉 공부할 게 예산인데, 예산 이퀄 뭐다?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정책학에서 정책이 뭐였습니까?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죠? 근데 여러분, 정책 가운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자, 정책 이퀄 예산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뭘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결정한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2018년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2천억이라는 예산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정책 결정과 동시에 2천억이라는 예산이 결정이 된 거지. 여기 잠깐요. 예산 이퀄 뭐예요? 그러면 정책의 양면성이 뭐였습니까? 정책의 양면성. 정책은 이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돼요?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논리가 돌아가요? 이해관계가 작용하죠? 정책이 예산이야? 그러면 정책의 속성은 바로 뭐의 속성이기도 해요? 예산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밑에 3번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어떤 원리와 어떤 원리가 돌아간다? 경제원리, 경제원리, 그리고 정치원리. 자, 표안에 보시면 경제원리는 다시 재정자원은 한정돼 있잖아. 그럼 한정된 재정자원을 어디에 써야 돼요?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적사업에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적사업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의사집단은 한정된 재정자원이 의료사업에 쓰여지길 원해요. 농민집단은 농업정책에 쓰여지길 원한다고. 이렇게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갈등, 타협조정이라는 이런 정치논리가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표안에 보시면 표안에 경제원리 그리고 정치원리 사이에다가 VS 이렇게 써주세요. 대립되는 표시. 그리고 경제원리를 강조하게 되면 예산 결정 과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요? 경제적 합리성, 파레토 효율성 기준이 적용이 돼요.
자, 방법은 경제원리에서는 자, 파레토 최적의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각종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비용풀이 분석.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경제원리를 적용할 때 이론은 어떤 이론이 적용이 돼요? 바로 총체주의, 합리모형이 적용이 돼. 자, 반대로 정치원리 봅시다. 정치원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 형평성이나 정당성 같은 게 기준이 되고, 방법은 자,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분석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요? 협상, 타협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방법을 쓰는 거지. 그리고 정치 원리를 강조할 때 이론 봐봐, 이론. 총체주의, 합리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정중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정책 결정 이론이 바로 뭐예요? 예산 결정 이론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정책 결정 이론 뭐 있어요?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 있었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산론 공부할 때는 우리 정책학 공부했던 거 많이 이렇게 좀 참고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4번 맨 밑에 예산은 정보예요. 그리고 국정원 예산은 공개, 비공개?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서 들여다보면 내년도에 국정원이 무슨 사업하는지 다 나타나 있어요. 예산이 바로 정보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암살계획 추진하는데 뭐 들어요? 돈 들지. 그럼 김정은 암살계획 추진 1,000억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야. 이거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유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지. 자, 443페이지 가세요. 자, 예산의 기능인데, 예산의 기능. 자, 여러분, 예산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경제적 기능, 경제적 동그라미, 관리적 기능, 관리적 동그라미, 넘기면 정치적 기능, 정치적 동그라미. 자, 먼저 경제적 기능인데요. 경제적 기능인데, 이거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국민경제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거시경제의 3대 주체가 누구죠? 아니죠. 가계, 기업, 정부지. 그게 이제 국민경제의 3대 주체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가계하고 기업은 민간이죠. 정부는 공공부문이죠. 그러면 2017년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이라는 얘기는 풀어서 표현하면 2017 회계년도 기간 동안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400조 원이라는 돈을 걷어들여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야. 자, 예산의 경제적 기능,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머스그레이브 동그라미 하세요. 머스그레이브. 그래서 이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예산이 수행하는 3대 경제적 기능 외우세요. 자원배분, 두 번째 소득재분배, 세 번째 경제안정.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자원배분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다가 한정된 자원을 얼로케이션 하는 기능인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여러분, 자,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해, 불필요해? 근데 시장에 맡기면, 민간에 맡기면 필요한 만큼이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세금 걷어서 그걸 재원으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필요한 공공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물은 그냥 시장에, 민간에 맡기면 적정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 적정 수준만큼 공급되도록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거지. 예산으로. 이게 바로 무슨 기능이에요? 자원배분 기능이지. 재작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건 예산이 어떤 기능에 해당하냐. 자, 두 번째 소득재분배 기능. 그러면 자, 세금 걷을 때 부자들에게 많이 걷죠? 이걸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비 지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와 소득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 기능이라고 해서, 이거 전에 첫 시간에 아마 했을 건데,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호황, 불황 이렇게 반복된다 그랬죠? 자, 호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황이 나쁜 것도 아니라 둘 다 나빠요. 좋은 거는 뭐예요? 안정 궤도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자, 지나치게 자, 호황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딱 개입해가지고 안정 궤도에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죠? 다시. 아까 정부의 재정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된다? 내용적으로 수입과 지출. 경제가 지나친 호황으로 가고 있어. 안정화시키려면 정부 입장에서 둘을 같게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균형이라 그래요. 100억 걷어서 100억 쓰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수입을 늘려야지. 이거를 뭐라고 해요? 긴축정책이라 그래요. 응? 긴축정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은 균형이 돼, 적자가 돼, 흑자가 돼? 흑자재정이라고 그러죠. 그지? 아, 정부의 주된 수입이 뭐야? 세금이죠. 세금 많이 걷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겠지. 그럼 이제 호황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막 널뛰던 게 가라앉죠. 자, 이번엔 반대로 경제가 지나친 이렇게 불황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탁 개입해가지고 어때요? 안정궤도에 돌아오게끔 하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과 지출이 있으면 뭘 크게 해요? 지출을 크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긴축정책이 아니라 확대정책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은 흑자가 돼, 적자가 돼? 적자재정이 되는 거죠. 세금은 적게 걷고 지출은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호불항을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적 기능. 자, 관리가 뭐였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관리는 플랜 두스이잖아. 그래서 이제 예산이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관리, 즉, 플랜 두스의 수단이 되는 기능인데, 자, 예산 자체가 바로 뭐예요? 1년간의 사업 계획이죠? 예산 자체가 1년간의 사업 계획이잖아. 그래서 예산에 근거해서 뭐예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죠?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이런 기능이 바로 예산의 관리적 기능이고, 넘기시면, 자,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줄 치시면 첫 번째 줄 끝자락에 정치적 통제 기능, 재정민주주의 실현 줄.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재정, 모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지. 그래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민이 대표자로 구성된 누구로부터? 의회로부터 의결되고 감시되고 통제돼야 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재정민주주의예요. 바로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응? 부모님이 여러분의 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돈줄을. 바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예산을 갖고 행정부의 모든 활동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조 60번에서도 보면, 여러분 절대군주 시절에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군주 시절에 왕이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죠. 대표적인 통치 권한이 마음대로 세금 걷고 마음대로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거야. 전쟁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래갖고 가혹한 조세수탈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백골증포, 항구청정 뭐 많잖아. 그죠? 그래갖고 영국도 마찬가지지. 그래갖고 이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나오면서 이제 국민이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왕의 권한을 제약한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왕, 너!
앞으로 네 멋대로 세금 걷고 네 멋대로 돈 쓰지 말고 해마다 어디에 얼마의 돈을 걷고 그거 갖고 뭐 할 것인지에 관한 견적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의회가 도장 찍어준 거에 대해서만 수입하고 지출을 하라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왕의 대리인이 그 견적서가 담긴 가죽 가방을 들고 의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가죽 가방의 이름이 버젯이었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예산 개념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60번 보세요. 예산제도는 영국의 의회주의 성립 과정에서 의회가 국왕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바로, 자, 본문 상단에 올라가시면 이제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치적 통제 기능, 바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들 정치다 그러면 7글자로? 8글자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었죠? 예산 자체가 바로 한정된 재정자원을, 여기 보세요. 아니, 재정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 갖고 복지사업에 쓸 수도 있고, 뭐 국방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예산을 딱 결정을 했어. 그 얘기는 뭐야? 이 사회의 한정된 가치를, 자원을 어떤 분야에 쓰겠다라고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의사 집단은 가급적이면 어디에 쓰여지기를? 의료 정책에, 농민 집단은 농업 정책에, 이렇게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사회 세력, 또 각 부처가 예산 쟁탈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예산은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갈등, 타협 조정의 결과더라는 거야. 바로 정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인물 형광펜 아론 윌다브스키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윌다브스키 나오면, 행정학에서 윌다브스키 나오면 무조건 두 글자, 정치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윌다브스키는 이러한 예산의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예산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중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정중주의를 주장한 이론가죠. 그래서 이제 이 윌다브스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산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바로 예산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산,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예산의 3대 기능, 첫 번째 경제적 기능, 두 번째 관리적 기능, 세 번째 정치적 기능. 자, 오늘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예산 원칙 있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할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이 좀 빠듯할 텐데, 오늘 쓸데없이 시간을 좀 보내가지고, 다음 주에 재무행정 끝나고, 재무행정까지가 중요하고, 그 뒤에 행정 책임론, 통제론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거의 단답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